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또 한 주를 건너 뛰게 됐네요.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 갖고요. 서울은 오늘 어제 비 온 뒤로 상당히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찬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다들 이런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기 안 걸리려면 뭐가 가장 좋을까요? 몸을 따뜻하게,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겁니다. 충분히 외출한 다음에 손 씻는 거, 뭐 그 정도만 지켜도 좀 감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다들 환절기 때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이 찾아온다니까 오늘하고 내일, 특히 내일이 이제 다행히 토요일이라 이제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제 오늘 이제 보시는 날이 토요일이 될 거예요. 저는 금요일 날 이제 찍어서 올리는데, 그래서 항상 그런 거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불금과 토요일 조금 신경 쓰셔서 온 가족이 감기에 안 걸리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제 또 선택한 책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권력자라는 책이에요. 미생물과 인간에 관하여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뭐 대세가 뭐냐면은 마이크로바이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인간의 90%는 미생물들이고 나머지 10%만이 인간이다 뭐 이런, 그래서 10% 휴먼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미생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 거며 또 내 장 속에 있는 미생물을 어떻게 종수를 많이 늘리느냐가 결국은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 방책이라고 지금들은 뭐 의학자들도 그렇고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이렇게 빨갛게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뭔 얘기냐면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교양 바이러스 학자의 과학 에세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재열 박사라는 분이 이 책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셨고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뭐 대단한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바이러스는 과연 적인가 이런 책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딱 맞는 책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 선택을 하게 됐고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은 그냥 아셨으면 구독자분들이 좀 아셔서 가족 건강에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이건 2000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말에 이제 이 책은 머리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들이 나오는데 뭐 총 4부로 해서 이제 나눠진 책입니다. 그래서 뭐 근데 머리말에는 이제 저자가 이재열 박사가 뭐라고 하냐면 식물이 꽃을 피우고 동물이 짝짓게 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가 짝을 이루며 결혼하는 계절이 봄이다. 가을에 추수해서 거둔 미천으로 새봄에 시집장가 가는 모습은 오래전부터 흔했다. 그러나 요즘에는 꼭 새봄이 아니더라도 형편에 맞춰 언제든지 결혼식을 올린다.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인가 아니면 계절이 사라진 것인가. 뭐 둘 다일 겁니다. 세상도 바뀌었고 계절도 사라졌죠. 옛날에 저희가 젊었을 때 그 정수라라는 가수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중에 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뭐 볼수록 정이 드는 뭐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뚜렷한 사계절이 없어요. 사실 지금 가을인지 겨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있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이요. 이제 앞으로 점점 뭐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간빙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그거는 아직은 뭐 과학자들이 어떤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뭐 탄소 배출 때문에 그런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해빙기기 때문에 탄소량이 늘어난 건지 많이 썼기 때문에 온난화가 빨리 온 건지 이것도 지금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닭이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 항상 그런 문제들에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제일 재밌는 내용이 뭐였냐면 발효식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발효식품. 우리 조상님네들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2부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발효식품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도 나옵니다. 김치는 미생물을 이용한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다. 김치 속에는 발효 미생물인 유산균과 함께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김치를 저장하고 보관한다 하더라도 그 맛이 언제나 그대로이지 않고 조금씩 변하기 마련이다. 이때 우리가 먹기에 알맞을 정도로 변하면 김치가 익었다고 말하고 더 변하면 김치가 쉬어졌다고 말한다. 이거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느끼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 그에 따라 생활 환경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건 맞는 얘기죠. 결국은 내가 어떤 생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내 장 속에 내 몸 안에 있는 미생물의 균총도 바뀐다라는 사실을 그냥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우리 생활이 바뀌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바뀌는 것을 느끼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왜 어떻게 바뀌는지 원인을 찾아보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갖고 가는 길이다. 이때 과학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노력을 기울이는 바탕이 된다. 이제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생물학에 대한 얘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작고도 커다란 왕국, 그래서 미생물의 족보 찾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2부는 손끝보다 미세한 맛의 비결, 그래서 발효 음식의 왕국 얘기가 나오고요. 3부는 권력자의 사계절, 그래서 미생물도 계절을 알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4부 미생물에게서 우리를 보았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게 과연 그 호르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미생물이 나를 조종하는 건지 과학적으로 그게 지금 어느 거라고 딱 말할 수 없다라는 또 이런 종류의 책을 또 읽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작고도 커다란 왕국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첫 번째는 이제 미생물의 족보 찾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물 학교 다닐 때 지겨웠던 종속, 과목, 강문, 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21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생물이라는 존재가 처음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현미경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부터였다. 그때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작은 생물들의 존재가 비로소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사람들은 미생물도 구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조류는 광합성을 하고 균류는 운동성이 없으며 세균은 세포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식물계에 포함시켰고 원생동물은 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동물계에 포함시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생물학 얘기 같죠. 그래서 생물학의 발전에 힘입어 생물은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로 나뉜다는 사실이 힘을 얻으면서 점차 생물의 분류체계도 원생생물과 진핵생물이라는 두 가지 큰 틀로 자리 잡아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뭐 옛날 얘기 듣는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제 22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미생물의 종류에는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있다. 이 가운데 곰팡이는 완전한 핵을 갖추고 있으므로 진핵생물의 범주에 들어가 균계라는 독립적인 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 곰팡이 계가 되는 거죠. 또 곰팡이만큼 유명한 미생물이 박테리아, 즉 세균이다. 바이러스 아닙니다. 박테리아,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은 완전한 핵을 갖추지 않은 원핵 생물로 분류된다. 세균은 분화가 뚜렷하지 못하므로 형태적인 특징만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세균이 가진 생리적인 특징을 조사해 분류의 기준으로 삼는다. 근데 바이러스는요, 세포막이 두 겹이 아니죠. 바이러스는 생물적인 특징은 물론 무생물적인 특징도 갖추고 있다. 하나의 완전한 세포 모습을 갖추지 못한 바이러스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해낼 수가 없다. 박테리아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바이러스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거나 에너지를 이용해 몸집을 불릴 수가 없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다른 세포 안에 들어있을 때에만 증식할 수 있다. 세포 바깥에 있을 때는 아무런 생명현상을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 성분만으로 구성된 일종의 물질, 입자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복제는 가능하지만 생리대사 작용은 하지 않아 완전한 생명체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게다가 바이러스는 변이도 쉽게 일어나 개통 발생적인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도 변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잡는데 애를 많이 먹었던 거죠. 그래서 29페이지에 가면 거룩한 건국의 역사, 그래서 생명체 탄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측정된다. 근데 이게 조금씩 또 변동이 됩니다.
지금 뭐 48억 년으로도 또 추정을 하는데 뭐 긴 세월에서 2억 년 정도는 뭐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최초로 형성된 지층에 대한 자료가 지구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가 없어 아쉬웠다. 때마침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디뎌 지구로 가져온 암석의 연대가 학자들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추정한 연대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달에서 온 암석은 우리가 추정한 지구의 나이에 신빙성을 더하는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46억 년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31페이지에 지구가 탄생한 이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유기물에서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전제한다면 진화 과정에서는 맨 처음에 화학 진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구상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놓고는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어떤 것도 아직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의견들 가운데는 심지어 생명체가 외계 우주에서 기원해 지구로 이주했다는 설명하는 것마저 있다. 그러니까 다 없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할 수 규정을 지을 수 있는 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3페이지부터 이제 공생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38억 5천만 년에서 35억 년 전에 화학 친화력이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는 원시세포, 즉 원핵 생물을 만들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시기에 화학 진화에서 생물 진화로 슬며시 넘어가면서 원시 생명체가 한 발짝 더 발전해 간 것이다. 이 원핵 생물이 증식을 거듭해 만들어 놓은 화석이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이다. 작게는 1cm부터 크게는 사람의 키에 이르는 퇴소 화석으로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근거로 항상 제시된다. 그 돌에 그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 이 집단은 안과 밖의 구조가 완전하지 않아서인지 DNA를 핵 안으로 모으지 못한 채 원핵 생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들은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면서 삶의 방식을 나름대로 만들어갔다. 이것이 이른바 분업 형태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죠. 많은 숫자가 한데 모여 집단을 이루자 어떤 것들은 광합성을 통해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 아데노신 3인산 ATP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라는 분자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에 열심이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것들은 영양물질을 주변 환경에서 받아들이고 쓰고 남은 것을 한데 모아 처리하는 일이 했다. 광합성하는 것들을 녹여버리는 강한 독성 물질을 먹으면서 하는 것들도 있었다. 결국은 처음에는 어떤 거예요? 무산소 호흡을 하는 대기에 산소가 없었기 때문에 네. 자, 생물에게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공생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히 한데 모여 있는 것만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기까지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 특히 한 몸으로 어울려서 하는 것은 더욱 확실한 공생관계를 만들어낸다. 우리 몸에서 대표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아데노신 3인산,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있죠. 세포 안에. 뭐 작게는 10개에서부터 많게는 100개씩 있는 미토콘드리아. 그게 이제 사실은 미생물이었죠. 그게 이제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공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자, 36페이지에 유독성 오염 물질이란 산화를 일으키는 산소를 가리킨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인 얘기로 풀어내면 이게 활성산소다라는 얘기예요. 과거에 엽록체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던 식물들은 부산물로 산소를 내놓았다. 이렇게 대기 중에 축적된 산소는 그때까지 산소 없는 환경에서 진화해온 수많은 생명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무산소 호흡이었단 말이에요. 왜?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뭐 햇빛이 나오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산소를 내뱉게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죠. 달나라에 가서 성냥을 켜거나 라이터를 킨다고 해서 불이 안 붙지 않습니까?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은 불이 나는 것도 수소와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산소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치명적인 생명체는 치명적인 게 산소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산소가 없으면 치명적이 되지만 과도한 산소는 또다시 치명적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진핵세포 안에서 새로운 공생관계를 만들던 미토콘드리아가 이 위험한 사태를 추슬렀다는 것이다. 미토콘드리아는 결국은 우리 산소를 받아들여서 영양소와 함께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기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는 영양물질은 물론 몸속의 생리대사 조절에 필요한 극미량의 비타민도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비타민이나 아미노산 같은 영양분을 스스로 공급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동물과는 달리 미생물은 영양분을 스스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과는 다른 방식을 따르기는 해도 미생물 또한 종종 성생활을 하면서 유전 물질을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전해주기도 한다. 언뜻 동물이나 식물은 갖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미생물은 전혀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미생물도 필요한 기능을 한 세포 안에 갖추고 있다. 왜 거기서 어차피 진화해 나왔으니까요. 여기 이제 나옵니다. 37페이지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최초의 생명체에서 비롯한 후손이라는 주장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복잡한 생명체가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매우 긴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해 왔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 화학 진화를 하던 생물이 생물 진화를 시작하며 형태를 계속 바꾸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증거와 자료가 한 줄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증거와 자료가 없는 중간 단계가 중간중간에 있기도 하다. 이건 아직 과학도 이제 못 밝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앞쪽에 이제 미생물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43페이지에 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크기란 도대체 얼마만 할까? 문장 마지막에 찍히는 마침표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마침표 지름의 10분의 1 정도 크기라면 가물가물해 알아보기조차 힘들 것이다.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한계는 0.1mm이므로 이보다 작은 크기의 생물이라면 모두 미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0.1mm보다 작은 거를 다 미생물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중간에 이제 바이러스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46페이지에 완전한 생명체로 꼽히는 세균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분은 물론 알맞은 온도와 pH가 확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세균은 우리처럼 밥을 먹고 크가 자라며 결혼해 자식을 낳고 지역과 사회에 봉사하며 살고 있다. 이는 세균이 완전한 생명체이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근데 바이러스는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균과 아주 다르다. 따라서 바이러스는 시간이 지나도록 몸집이 커지지 않는다. 수가 늘어나는 거죠. 바이러스는 희한하게도 자신과 똑같은 후손을 아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이는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들어가야만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험한 세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똑똑한 바이러스 후손들이 태어난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생장은 하지 않더라도 증식과 변이라는 생명체로서의 나머지 특징을 가진다. 라고 합니다. 48페이지 이제껏 알려진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은 세균에 기생하는 MS2라는 박테리오파지이다. 박테리오파지 MS2는 헥사안으로 외가닥에 RNA를 지며 너무 어렵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한다. 그게 가장 작은 생명체라고 하는 거고요. 51페이지에 보면 증식하여 대대손손 다스리라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나옵니다. 미생물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신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조건이라고 느끼면 부지런히 자손을 늘려나간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식하는지 알지 못할 뿐이다. 미생물은 사람처럼 자식 키우기가 힘들어 낳기를 꺼리거나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법이 절대로 없다. 더구나 세균은 굳이 짝을 만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식을 낳을 방법을 알고 있다. 세균은 영양제사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서 생장과 증식에 쓸 수 있다. 세균이 증식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에너지의 연료가 될 영양분이 확보되어야 하며 살아가는데 적당한 온도와 pH가 알맞게 갖추어져야 한다. 이건 인간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영양이나 온도, pH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는다면 세균의 증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거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일장에는 이제 나오는데, 너무 어렵나요, 얘기들이?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생물, 우리 몸속에 왜 공존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들이 쭉 이어져 나갈 겁니다. 요 앞은 약간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동영상은 건너뛰셔도 되는데, 그냥 옛날 학창 시절 학교 수업 생물 시간 생각한다 하시고 한번 그냥 틀어놓고 다른 일 하시면서 귀에 들어오는 것만 받아들이셔도 될 겁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이어지면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세균들에 대한 얘기들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주말에 많이 춥답니다. 일요일 오후 되면서 이제 정상 온도가 된다고 하니까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음식을 고를 때도 한번 더 생각하시고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